이제 42페이지로 갑시다.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가 있죠. 자, 이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그 계정 과목이 아니고 소분류인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외부 이용자한테나 이제 은행이나 이런 제출용을 쓸 때 그때 우리 보통 예금이다,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는 재무 상태표를 주지 않아요. 그거 줄 때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를 가지고 쓸 거예요. 혹시 컴퓨터 켜져 있나요? 켜져 있으신 분은 지금 우리 K랩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곳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 곳에 그 그 결산 자료 입력 아래에 보면 재무 상태표 있죠. 결산 자료 아래에 있는 재무 상태표 들어가 보면 우리 재무 상태표 그냥 12월 달로 치시고 그럼 위에 뭐 표준용, 제출용, 뭐 이렇게 관리용 이렇게 적혀 있죠. 거기에 제출용 클릭해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매출 채권이라고 또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류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실무에서는 은행에 제출할 때에 그 은행이나 아니면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그 형식으로 제출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 정보를 이제 우리 이론 시험에서도 간간히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용 정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기에서 분계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소분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거예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한다 적혀 있는 거는 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 2월 달에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말일이 만기가 되겠죠. 그럼 12월 31일 날 이제 우리 결산하면서 얘네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정리할 때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한 거는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는 그래서 언제로부터 도래가 아니고 우리 취득일이라는 건 장부에 이 계정 과목을 쓴 날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정기예금이나 이런 금융상품은 취득일로부터라고 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그냥 계정 과목으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요구불 예금이죠. 그건 현금성 자산으로 다 분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외 나머지 금융상품들은 취득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얘 유동화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금이랑 같이 묶여두기 때문에 얘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면 그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되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건 투자 자산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단기 금융 상품을 보면, 자 단기 금융 상품은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원래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죠.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거면 투자자산인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단기금융상품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건데, 그냥 우리 쉽게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우리 CMA라든지 MMF 같은 우리 CP 통장 같은 그런 금융상품을 우리 단기 금융상품이다라고 표현한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우리 책에서는 뭐 많이 적어놨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선일자 수표라는 거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어음을 보게 되면 어음은 이제 우리가 어음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자, 100만 원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발행인, 발행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자, 왼쪽에 지급기일 그리고 지급처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지급기일이 얘가 만기일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2020년 12월 25일이다라고 볼게요. 만기일이. 그럼 어음에서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는 이 어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건 12월 25일부터라는 거죠. 발행일이 오늘 2020년 11월 4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2월 25일 날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표를 가지고 보면, 자, 수표는 100만 원이 있고 발행인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쯤에 발행일이 있고 2020년 11월 4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럼 이 수표는 이 날짜부터 현금화가 되는 게 우리 수표예요. 어음은 이 날짜부터 현금화가 되는 거고, 수표는 발행일부터 현금화가 되는 건데, 지금 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은행이 발행해 주는 건 은행에 있는 행원이 오늘 날짜로 수표 주면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오늘부터 현금입니다. 이런 뜻인데, 자, 지금 우리 당좌 수표는 우리가 발행을 하죠. 당좌 수표를. 그럼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봤더니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발행일을 거래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서 발행일자를 지금 오늘 발행하는데도 발행일자를 2020년 12월 25일로 미래의 날짜를 쓰는 거예요. 수표는 발행한 날부터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발행한 날을 미래의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럼 이 날짜는 12월 25일부터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표를 뭐라고 하냐면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지금 이 수표하고 어음하고 차이가 있나요? 얘도 12월 25일부터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고, 얘도 12월 25일부터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 둘이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얘는 어음으로 취급할 거예요. 회계 처리는. 얘는 그냥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미래의 날짜를 이제 지급기일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선일자 수표 적혀 있는 곳, 그 글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면
뭐 이 경우 적혀 있는데 회계 처리는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에 준한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교재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그 아래 표에 상품 매매 대금으로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발행한 사람은 상품이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하죠. 우리가 어음 발행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면 선일자 수표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일자 수표를 받은 사람이 상품 매출을 한 경우라면 우리는 어음으로 취급해서 상품 매출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받을 어음이다라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상품 거래 이외의 대금으로 할 때는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우리 발행할 때 미지급금이고 물건 팔고 받는 사람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비품이니까 미수금이라고 쓰죠. 그럼 지금 얘는 어음 때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는 거죠. 제가 어음 발행할 때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문제에서 어음이 아니고 선일자 수표라고 적어둬도 똑같이 회계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선일자 수표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 알고 갑시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인데,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하면서 우리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봤었으니까, 자, 이 유가증권에 대한 거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재 64페이지를 보시면 63페이지, 64페이지에 우리 유가증권 챕터가 있죠. 그 유가증권들하고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하고 같이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두 분류를 나누는데 채무증권은 우리가 흔히 채권이라고 말하는 우리 국공채 혹은 지역개발채권 아니면 회사채들을 채무증권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지분증권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자, 저 이름들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돈 갚아야 되는 권리 증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 우리의 주권을 인쇄해서 줄 거예요. 우리 지분을 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법인의 주권의 권리를 우리는 증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은 우리가 취득했을 때 지금 자산을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유가증권을 샀을 때에 유가증권의 상태나 아니면 우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취득한 목적이 단기 보유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세 차익의 목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지 이걸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못하면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자, 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유가증권의 성격은 채무증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분증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얘도 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유가증권은 당좌자산의 단기 투자 자산이 될 거고,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 유가증권은 투자 자산이 될 거예요. 투자 자산이.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는 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비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 계정 과목이 단기매매 증권은 딱 하나만 있을 거예요. 우리 썼을 때 선택 안 하고 단기매매 증권 치면 그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엔터를 쳤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은 채권은 만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증권은 분류가 가능한데 지분증권은 주식인데 주식에 만기가 있을 확률은 없겠죠. 우리 주식에 만기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를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보면 만기 보유 증권을 발행하는 걸 산다면 발행했을 때는 최소 3년에서 6년 사이를 써요. 최소 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유동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채권들 이미 옛날에 발행되어서 서로 이자 받고 보유하는 동안만 받고 팔고 하는 채권을 사왔다면 만기가 내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동도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개할 때에 만기 보유 증권을 치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유동자산권은 124번, 비유동자산은 181번으로 두 개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럼 여러분들은 만기를 확인해서 만기가 내년이면 유동, 내년 이후면 우리는 비유동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동 비유동의 차이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번호가 빠른 게 컴퓨터에서 위에 보이겠죠. 그럼 시험에서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걸 사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걸 사올 거예요. 그럼 만기가 3년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투자 자산이 우리 비유동 자산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입력할 때 너무 급하게 엔터를 치면 얘가 위에 있을 거잖아요. 번호가 빠르니까.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 계정 과목은 우리 계정 과목 쳤을 때 두 개 있으면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가 확률이 지금까지는 100%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되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자, 다음 우리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면 그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건데,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자, 성격이 이제 봤을 때에 어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건데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돈 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은행이 갑일 거야. 한마디로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분증권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 비유동의 분류를 가지고 보면,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서에 유가증권은 6장에 있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8장에 적혀 있어요. 뒤늦게 만들면서 대놓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대.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라고 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이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 세 개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경우 있죠. 그냥 대놓고 장기 투자 목적이래. 아니면 그냥 왜 샀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 한마디로 옆에 단기매매증권이나 아니면 만기보유증권이나 아니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인 경우에 쓰는 개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지금 이 세 개로 분류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왜 샀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들 다 모아둔 유가증권 개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우리 실무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제일 많이 써요. 얘는 안 써요. 실무에서는 사실 단기매매 증권은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성격 보면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도 다 모아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증권도 분류할 수 있고 지분증권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채무증권도 분류할 수 있고 지분증권도 둘 다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비유동자산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유동, 비유동 둘 다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유동, 비유동을 선택해줘야 컴퓨터가 인지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개정 과목이 2개가 있어요. 개정 과목이 2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전부 다 비유동으로 두죠. 비유동으로 두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어떤 거 쓸지 모르겠다면 두 번째 거 써야 돼요. 첫 번째 거 쓰면 오답 처리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하고 막 그럴까봐 시험 문제 보면 그냥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샀대, 채권 샀대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쓰고 우리는 투자 자산인 178번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제가 이제 얘네들 분류하고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어떤 개정 과목으로 쓸 거냐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가증권의 이 상태에서 재분류를 볼게요. 자, 재분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에 처음에 이 계정 과목으로 썼는데, 우리 회사가 이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유가증권의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분류 가능 유무를 가지고 보는 건데, 자, 우리 회사가 처음에 취득할 때 단기매매 증권으로 적어뒀는데, 얘는 지금 즉시 팔 계획인 거죠. 그랬는데 얘가 채권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디 조달청에 입찰해야 돼서 우리 얘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자라고 성격을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매매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해요. 재분류가 가능해요. 또 우리 회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얘가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주식은 기말에 평가를 할 때에 우리는 지분율을 확인하게 되는데, 지분율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봐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재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외감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그 회사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 따져서 20% 넘으면 저걸로 계정 과목을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파란색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장하고 있던 회사가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상장을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최근 거 보면 뭐 외환은행, 하나은행 인수하면서 외환은행 상장 폐지해 버렸죠. 그럼 상장 폐지하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잃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한다. 이런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잃는다고 해서 만기가 생기거나 영향을 행사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기매매 증권으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기 보유 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안 돼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도 안 돼요. 또 매도 가능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도 안 돼요. 그럼 그 말은 곧 지금 아래 제가 적어놓은 3개 계정 과목은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팔 거거든. 그럼 지금 즉시 팔 건데 굳이 이름을 바꾸고 팔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만기 보유 증권을 팔고 매도 가능 증권을 팔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팔면 되지 굳이 이름을 바꾸고 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제가 이 3개 적은 이유가 얘네들은 제로 재분류가 안 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재분류 안 되는 게 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있어야 되니까 채무 증권이죠. 채권이란 이야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영향력 행사할 거니까 주식이죠. 그럼 주식이 만기가 생기거나 돈 빌려주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한 계정 과목이에요. 얘 둘이 성격이 아예 틀리죠. 얘는 채권이고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 둘이 두 계정 과목을 서로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재분류할 수가. 그죠? 자,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다 모아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도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도 돼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도 얘 둘이는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안 되는 게 간단하죠. 아래 있는 세 개가 단기 매매 증권 안 된다고,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차이기 때문에 얘 둘이는 재분류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첫 시작했을 때 우리가 분류하는 목적도 이야기한 거지만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재분류하고 성격에 대해서 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될 건데, 평가를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쓸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12월 31일 날 공정가액으로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을 변경시켜 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처럼 공정가액으로 금액을 바꿔서 평가를 할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를 다 모아두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성이 없다면 그냥 사왔을 때 장부에 적어두는 취득 원가 그대로 두라는 게 원가법이에요. 그냥 취득 원가 그대로 그냥 적어두라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이거는 영향력 행사 목적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분율법을 사용할 거예요. 지분율법. 한마디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데 지분율이 몇 퍼센트다. 그럼 이 유가증권의 가치는 얼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가치의 지분율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만기 보유 증권은 얘는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상각 후 원가법을 쓰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관련해서는 얘는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자율법.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 후 원가법을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을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장부 가액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지금 제가 적은 것 가지고 우리 책을 조금 정리를 하면, 자, 63페이지에 가서
우리 투자자산 중 유가증권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자, 만기 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는 우리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라 그랬죠. 그럼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나중에 4차 하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유효이자율법에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이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서 이자 수익 계정에 가감시켜서 인식을 할 거예요. 기말에 평가를 할 때는. 자, 지금 얘가 나중에 기말 평가하는 걸 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 주식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 전부 다 모아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럼 우리가 채권이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인 거고 주식이라서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적은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리고 매 결산시마다 공정가치가 변화했을 때는 우리는 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였죠? 자본인, 기타, 그렇지, 미시는 보유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었죠. 그걸로 지금 우리 분류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점은 공정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우리 공정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걸 회계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손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그 손해 본 만큼을 우리 그 두 번째 줄 끝에 손상 차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이 손상 차손이라고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기간 비용이라 처리해놓고 손상 차손이라는 표현을 잘 표현 안 하는데 막 심한 손상을 입어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손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다가 얘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손상 차손 환입이라는 표현을 쓸 거다. 그냥 용어만 하시지 분기할 때 지금 쓰는 거 아니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매도하는 증권 처분에 대한 거는 이따 저와 같이 분기하면서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자, 우리 과거에 관계기업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던 건데 우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평가할 때에 지분율법을 쓴다 정도까지만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에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제가 이 앞에 재분류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점에 단기 매매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일단은 없다라고 적어 놓죠. 그런데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계정이나 매도 가능 증권 계정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지금 어떤 계정 과목 하나가 빠져 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빠져 있죠. 그 이유가 회계 기준서에 지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8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6장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보이는 건데 걔도 똑같은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한다. 앞에 제가 전에 이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때 오답 지문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채권도 시장성이 있어요. 국공채는 국가가 발행한 거라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 세계를 죄송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우리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을 보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양쪽 다 된다고 파란색 화살표를 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 시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 가치로 평가 조정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평가에 따른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여 단기 손익에 반영하며, 한마디로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 가는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수입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 재분류 시에도 재분류의 현재 공정 가치로 하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이번에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으로 변경하는데, 얘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계정 과목의 평가 손익의 성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수입 비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으로 우리 처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이론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한 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가증권 이렇게만 보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똑같은 분계인데 단기 매매 증권 분류했을 때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의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서 분계를 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